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방석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과 같은 전립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시면 소변이 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처럼 약하게 말고 좀 시원하게 소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내 전립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환자 외래 진료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잘 못 해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약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 여러분과 모두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암이나 그 전립선암과 같은 비뇨 종양을 주로 보고 있는 의사고요. 전립선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립선이라는 부분은 남성만 갖고 있는 아주 특유 남성기관입니다. 비뇨기과란 소변이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다가 배설되는 이 모든 경로를 모두 관장하는 과이고요. 여기에 생기는 종양이나 기능적인 장애 이런 것까지 모두 보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여성분에겐 물론 없고요. 전립선이라는 이렇게 방광과 음경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방광 밑에 있어서 주로는 그 정액의 일부분을 생성하고, 그리고 모아진 정액의 배출을 돕는 남성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관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것이 소변이 나가는 경로를 막아서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나쁜 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립선의 구조는 뭐 바깥질과 안질로 크게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립선 안질, 이행구역 이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크게 자라나게 되면은 결국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를 가로막게 되고, 이것이 이제 흔하게 말하는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요거보단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긴 합니다. 우선 양성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대략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60대의 60%의 남자가 70대에서는 70%의 남자가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대부분 지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갖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이르러서 밤에 슬슬 내가 잠에서 소변을 보러 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줘도 소변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슬슬 그 증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다른 방광의 노화 등과 더불어서 심각한 배뇨 질환을 앓게 되고요. 결국은 방광 출구 폐색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심해져서 소변 보는 것이 큰 골칫거리가 되게 됩니다.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중년 이후에 남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연령의 증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비대증의 원인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노출의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경로로 꼭 있어야 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좀 바뀌게 되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했다가, 그것이 결국은 전립선 기질세포의 증식으로 이어져서 전립선을 크게 만들고 결국은 요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방광과 전립선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게 되죠. 점점 풍선처럼 늘어나게 되는데, 배뇨를 하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요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립선의 안질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나가는 출구를 틀어막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방광의 육좌를 불러일으키고 방광 기능까지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저는 흔히 외래에서는 막에 달린 풍선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마개가 달린 풍선이라면 물이 크게 찼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연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소변이 얼마나 시원하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마개가 얼마나 단단하게 막혔느냐 그리고 풍선이 얼마나 잘 늘어났다가 강하게 수축해서 물을 짜줄 수 있느냐 두 가지 모두 다가 이 전립선 비대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방광 출구 폐색이 심해진 상태에서 그냥 방광을 방치하게 되면 방광이 점점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여기에 연결된 요관을 통해서 신장까지 역류해서 결국은 신장까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증상들을 살펴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보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뇨에도 시간이 시원하지가 않고 중간중간 끊기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꾸 깨게 된다. 결국 우리가 약을 먹어도 한 번을 없애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두 번, 세 번을 넘어서 세 번, 네 번 깬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비뇨기과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외래에서 병력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비뇨기과를 오셔야지 선행되는 작업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집에서 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비뇨기과를 찾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문지나 직장 수지 검사, 병력 청취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고 감별하게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가장 흔하게 쓰였던 것인데 요즘은 점점 영상 장치가 발달됨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립선의 크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져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문지를 전산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느끼는 정사를 객관화시켜 갖고 정량화시키고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IPSS 설문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누어져서 자세하게 병력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요속이라든지 잔뇨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분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더 얻어낼 수가 있고요. 전립선 초음파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에는 MRI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와 요로폐색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속 검사라는 것은 소변이 얼마나 요의 배출이 빠르게 나오냐를 검사하는 것인데 요 단편적인 자료만 갖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형의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소변이 끊기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끊긴 다음에 소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뒤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게 거의 없는 그리고 맥스 플로우가 21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속도로 잘 배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비정사계 요성 검사의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쪽 정상 요속 검사에 비해서 최고 속도는 나오지 않으면서 배뇨의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봐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흔히 하게 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립선의 이행부나 아니면은 비대증이 요로를 얼마나 막고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광 내시경은 흔하게 그 전립선 비대증에서 하게 되는 검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전립선 이행부가 커져서 나아가는 요도를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겹쳐지면 결국 배뇨 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비뇨기과 외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일단 쉽게 약물적 치료와 외과적,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고 좀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내과적 치료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알파 차단제입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꼭 요로 계통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졌다, 무조건 배뇨
그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배뇨 장애는 전립선 비대증의 비대 정도가 요로를 틀어 막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이 늙어서 잘 수축하지 못한다면 혹은 방광이 망가져서 잘 수축하지 못한다면 또한 배뇨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전립선 요도가 잘 늘어나게 만들고 방광이 소변을 볼 때 잘 이완하게 만들어서 수축력을 좀 더 수축할 때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교감신경이 좀 더 항진되게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좀 떨어뜨리고 쉽게 말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모두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외색을 볼 수 있는데 방광이나 전립선 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풀어줌으로써 소변의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알파 차단제이고 외래에서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이게 알파 차단제가 심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톤 다운이 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래에서 혈압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잘 봐가면서 저희가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알파 차단제는 쉽게 말해서 전립선 요도와 방광 폐색을 원활하게 좀 늘어뜨려서 치료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약은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전립선 이행부의 크기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테론으로 변환하는 것을 좀 막음으로써 전립선 이행 부위의 비대가 되는 것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실제적으로도 확장된 전립선의 4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3개월 정도면 그 확장된 부분이 4분의 1 정도 줄어들어서 더 줄일 수는 없고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약이 이 약입니다. 이 약은 그러므로 단번에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3달 동안 먹어서 약효를 유지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알파 차단제와 같이 씀으로써 소변을 좀 원활하게 보면서 전립선 크기를 실제로 줄여서 그 효과를 좀 좋게 보자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부작용으로는 한 1000명 중에 3-4명이 성욕의 감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력을 청취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성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발기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좀 세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들 2가지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망가진 방광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원활한 배뇨를 보자 하는 것이 전립선 질환의 약물 치료입니다. 또한 민감성 방광은 예전에는 남성 질환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여성분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요즘은 남성 환자에서도 일부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민감성 방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콜린제라든지 아니면 무스카리닉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방광신경을 약간 너무 예민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과민성 방광, 쉽게 말해서 소변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줌을 조금 넣고 난 다음에는 정말 또 화장실에 가고 싶고 그래서 달려가 보면 배뇨 양은 얼마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도 약물을 이런 전립선 비대증 약과 컴바인해서 씀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약물을 쓰고 꾸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심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 전립선이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전립선은 20g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30g 정도를 저희가 정상 크기의 전립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60g, 70g, 크게는 300g까지도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커지면 결국 약물 아무리 이용해도 효과가 없고 도저히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천적으로 커진 전립선을 제거해서 배뇨를 도와드리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적응증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소변을 한 방울도 못 보시는 경우, 아니면 돌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아까 전에 드렸다시피 방광의 육주화가 진행되고 결국 요 역류가 발생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절대적인 수술의 적응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의 삶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과량의 잔류가 남아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주안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수술적 치료인데요. 비뇨기과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아주 수술적 치료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긁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구, 다양한 술기, 그리고 다양한 절제 범위에 따라서 수술의 선택지가 넓어졌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시경적 전립선적 수술과 그리고 로봇 전립선 절제술.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개복 복강경 전립선 절제술 하던 것은 이제 로봇으로 하게 됐고,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도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로봇으로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적응증이 어떤지를 의사와 잘 상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증상과 크기 그리고 요 역동학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이라 함은 밖에 개복창을 만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부어 있는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이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예전에 하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뮴이나 털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전립선을 귤 알맹이를 까서 안으로 밀어넣듯 하는 전립선 절제술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진료 방법이고 시술 방법이지만, 시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피가 나고 이러는 방법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덜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100g이 넘는 아주 큰 전립선에서는 시행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술에서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레이저로 전립선 이행부를 사실은 이 전립선 기구의 부리로 밀어서 떨어뜨리게 되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레이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대해진 전립선 내부를 밀어서 안쪽으로 방광 내부로 밀어넣고 그것을 가는 기계로 갈아서 갖고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요. 실제적으로도 50g에서 80g까지의 전립선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하는 방법으로 아쿠아블레이션이라든지 리줌이라는 방법들이 요즘 새롭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워터젯을 이용해서 같은 수술을 자동화하여 하는 로봇 기계가 소개가 된 것이고요. 리줌은 이런 곳에 열 증기를 주입하여서 비대해진 전립선이 탈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쭈그러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수술 술기는 모두 확장된 전립선 이행부를 작게 만들어서 배뇨를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은 술기에 그 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 개원가나 이런 데서는 로봇 수술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 실제이고, 그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120g이 넘어가게 되면 아주 숙달자가 아니면 레이저나 그런 로봇으로는, 그런 기구들로는 제거하기가 힘들게 되고, 요즘은 로봇을 이용한 절제술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은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요즘 최신 기기 중에 하나인 단일공 로봇인데요. 배에 구멍을 하나, 그리고 보조창을 하나, 그래서 두 개를 뚫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복막을 이용하지 않고 복막 외 기법이라고 하여서 복막 위로 방광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전립선 이행부만 갈라서 적출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 150, 160, 200g까지도 수술 시간 한 50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물론 수술자 입장에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아쿠아젯을 이용한 술기라든지 아니면 리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대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제 요즘 약물을 바른 아이틴드라는 것도 나오게 됐는데요. 이것은 외래에서 손쉽게 전립선 이행부에 집어넣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면 여기서 나온 약물들이 비대이신 전립선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탈거시키고 쪼그라뜨려서 소변 부는 곳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사실 소개나 이런 것이 외래에서 모두 자세하게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치료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립선 질환이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주안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뇨장애가 있고 내가 잠을 자는데 3번, 4번 일어난다. 소변을 하루에 10번 이상 누러가야 된다. 괴로움이 너무 반복돼서 삶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꼭 비뇨기과 외래를, 꼭 대학병원이 아니셔도 당연히 개원이 외래를 통해서라도 상담을 나누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치료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담을 나누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외과 의사지만 꼭 수술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연적인 행태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버려서 도저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의 전립선 비대증에 이르르셨다면 수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전립선 질환에는 전립선 염증도 있고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들도 있지만 그것은 Q&A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많은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주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점점점 선진국이 되어감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원래 통계는 2년 전, 3년 전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 1위 암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서구 국가에서는 1위 암으로 올라선 지 오래되었고요. 이제 작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서도 1위 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한 전립선 암은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어떻게 발견할 것이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이때까지만 해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아주 상위 암은 아니었고요. 보통 4위 정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3, 4위를 다투던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2001년의 얘기고요. 2024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암 1위가 되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전립선 암은 갑상선 암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그 진행이 아주 나쁘지 않은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전립선 암이 생겨나다 보니 그 전립선 암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분이라면 누구나 다 위험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이 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결국 전립선은 남성 기관이고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활발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론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빠르게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성에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생식세포의 분열이 활발하다 보니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암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혀 없는 분에게도 전립선 암이 생길 수 있고, 아주 큰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어도 전립선 암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병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배뇨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꼭 내가 전립선 암을 무서워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배뇨 장애가 전혀 없어도 전립선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립선 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 유전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아주 기름진 것들 그리고 성적 인자 등 간의 불균 형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밝혀져 있긴 합니다. 특히나 비뇨기계 암은 모두 흡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담으로 알려드리면 사실 폐암에 담배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니코틴이나 담배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폐로 흡수되지만 꼭 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액으로 흡수가 되어서 온몸을 다 돌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전립선에까지 비뇨기계에는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게 되고요. 선진국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전립선 암의 좋은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토마토가 알려져 있고요. 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 섭취가 안 좋다고 하여서 전립선 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수술을 받고 고기를 하나도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가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적당한 육류의 섭취는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너무 많이 기름진 것을 좋아하신다면 위험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한 식습관의 유지가 전립선 암의 예방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립선 암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양이 아주 커지게 되면 그래서 그 종양이 요도를 틀어막게 된다면 배뇨 증상과 비슷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고 요로의 암 일부가 노출된다면 혈뇨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비대증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전립선 암의 그 스크리닝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는 비뇨기과 방문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어도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30년간의 남자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PSA라고 불리는 진단적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너무 과도한 검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요즘 다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시 PSA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PSA라는 것은 전립선 특이 항원을 말하는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암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역이용하는 것이고요. 꼭 전립선 암, 그 PSA가 전립선 암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PSA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전립선 염증이 있으면 굉장히 증가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PSA는 단지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립선 크기 그리고 유리 전립선 항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그 PSA의 성장 속도 같은 것 우리가 흔히 PSA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고려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정도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서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성 전립선 암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전립선 암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착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기타의 암과는 달리 저희 10년 생존율을 보고 있고요. 진행성 전립선 암이 아니라면 90% 이상 생존하십니다. 하지만 진행성 전립선 암이 된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비뇨의학과에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들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PSA가 높아지게 된다면 2016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번 혹은 3번 이상 PSA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MRI를 권장하여 드리고요. MRI 상에서 질병이 발견된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진하게 됩니다. 보통 혈액 검사상에서 PSA가 4점까지면은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제일 먼저 전립선 암의 노출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80세까지는 거의 매년, 특히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5세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많이 상승되어 있다 하면은 결국 MRI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예측해 보는 것이 요즘의 표준 치료가 됐고요. 전립선 암이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겟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요즘은 경직장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경회음부, 피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낮고 그리고 정확한 정밀 진단이 가능하니까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직장으로 침범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병기가 이제 많이 높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병기 설정에 따라서 그 치료를 고민하고 환자분과 함께 상담하여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수술이겠죠. 수술은 보통 전립선 암은 일기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은 진단법이 처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임상으로 예측한 것을 일기로 봤기 때문이고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2기부터 진단이 되실 텐데 2기와 3기 초기의 암에서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병기의 진행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고령이어서 치료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방사선 요법과 호르몬 요법으로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진행성 암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치료로 인해서 잘 달래가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암으로 진단받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개복 수술은 예전에는 이렇게 복부 개복이나 아니면 회음부 개복을 통해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잊혀져가는 추세입니다. 복강경 수술 역시 숫자가 너무 힘들고 수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진단된 11만 건의 전립선 암 중에서 거의 10만 건 가까이는 대부분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작은 창상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최대한 10배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술이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수술 로봇이라는 것은 흔하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 조정으로 모든 의사가 술기 하나하나를 다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로봇 수술의 발달이 결국 비뇨의학과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8년에 처음 사실은 흉부 심장 수술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만들어졌던 다빈치 로봇 기계는 골반강 안에서 골반으로 둘러싸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비뇨 기계 수술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는데요. 98년에 소개된 이후에 거의 처음에는 비뇨기과가 가장 그 발달을 선두에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봇 수술은 비뇨기과의 대표적인 수술 술기가 되었습니다. 수술 술기도 단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 6가지의 술기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되었고 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대학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큰 센터급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전립선 암 수술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10만 건 이상 시행되는 그런 아주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전립선 암에 혹 걸리셨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로봇 수술은 요거는 아주 옛날 기계이긴 한데요. 콘솔에 앉아서 기계를 조절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5개나 아니면 단일공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정도의 로봇 공간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숙련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시간 내외로 수술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보통 서울성모비뇨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4일에서 5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전립선 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외에도 수술로 바로 모든 치료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암은 대표적으로 전립선 호르몬을 먹고 사는,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사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재발한다 하여도 당연히 여러 가지 기법, 굉장히 많은 약물을 통해서 호르몬을 억누르고 2차, 3차 악제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저희에게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셔서 비뇨기과를 찾아서 전립선 암이나 비대증, 아주 흔한 질환들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해서 평생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조절해서 잘 달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0여 분 동안을 통해서 가장 흔한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요.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좀 길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환자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Q&A로 넘어가서 들어온 질문들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못다 나눈 이야기를 한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40대 중후반입니다. 꼬꼬미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전립선염이 2, 3년에 한 번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염 발생이 전립선 비대증 발생 확률이 높이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립선 염증이 비대증의 확률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 3년에 한 번 걸릴 정도면 굉장히 자주 걸리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전립선 염증이 자주 걸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남성은 요로 감염이 그렇게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염이 계속 농양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은 PSA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물론 이것이 꼭 전립선 암을 만들거나 비대증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큰 불편함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룡용 님께서 해주셨는데 소변을 보다가 혈뇨가 보여 혹시 전립선 암일까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데 전립선 암 증상은 다른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혈뇨가 남성분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 특히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무통성의 혈뇨는 전립선 암보다는 방광암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혈뇨는 물론 결석이나 아니면 신장 노화에 따라서 당연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깊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처음에 무통성 혈뇨가 비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혈뇨의 원인이 혹시 종양이 아닌지를 꼭 감별해야 되고요. 전립선 암보다는 방광암이나 아니면 요관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특히 이것이 병원에서 수차례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혹은 요로 결석 같은 것이 무통증으로 발생돼서 나온다고 이미 얘기를 들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무통성의 혈뇨가 처음 발생했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비뇨기학과 범위를 넘어선 듯하지만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길이 거의 없다면 무난하게 자는 편이라 여겨도 될까요? 했는데요. 평소에 5번에서 6번의 배뇨를 하고 계시다면 정상 배뇨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시원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강 검진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소변 검사를 안 하신 분이라면 좀 걱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강 검진을 1, 2년에 한 번씩 받고 소변 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러 가는 일이 없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은 전립선 비대증을 복용하면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데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전립선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전립선 암 체크를 하고 계시다면 비대증으로 오셔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립선 비대증 체크를 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안 오시는 분보다는 전립선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다음 질문은 네. 전립선 비대증인 환자가 전립선으로 가는 건 희박하고 전립선암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의 진위가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전립선 비대증인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가는 건 희박하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에비던스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독립적인 두 개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인 분도 전립선암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도 전립선암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전립선암이 있다 해서 꼭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립선암이 있다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다니지 않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아주 병기가 진행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들을 갖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처음에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60대의 남성분들은 60%의 전립선 비대증 확률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은 제가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자니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탐스케어 캡슐 0.2mg 베타미가 처방정 이렇게 처방받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소변 보는 힘이 조금 약하고 잔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먹었는데 임신 준비 중일 때 먹으면 정자에 안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남성은 물론 가임기가 없습니다만 80대, 90대 남성도 가임이 가능한 임신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젊은 남자분이실 경우가 큰데 그런데 소변 보는 힘이 좀 약하고 잔여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감성 방광에서 사용하는 베타미가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을 생각하시고 계신 20, 40대 남성분이라면은 일단 임신 준비 중이실 때는 약을 살짝 끊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후에는 만약 증상이 많이 심하시다고 하면 그때 같이 드셔도 되겠네요. 빠라밤빠밤 님이 재밌는 질문 하셨는데 자전거를 오래 타고 나니 엉덩이 쪽이 아프고 아래쪽이 눌려서 그런지 소변 볼 때 불편하네요. 혹시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을까요?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운동을 좀 거리를 둔 지 오래돼서 좀 많이 뚱뚱해졌는데요. 자전거를 탔던 적이 이제 학창 시절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10km, 20km 자전거를 이제 타다 보면은 안장 위치가 전립선을 압박하게 돼서 빠라밤빠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이 뻐근하고 내리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거나 전립선암과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상황을 상정해서 물어보신다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전립선이 눌리고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다면 안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안장에 전립선이 눌리지 않게 설계된 안장들이 많거든요. 안장을 좀 교체해 보시면은 자신에게 맞고 증상을 많이 유발하지 않는 안장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운동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버님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6개월째 약병원 중인데 6개월치를 더 받아왔어요. 약 효과가 떡썩 좋아 보이지 않고 오래 먹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 약은 보통 얼마나 복용하나요? 오래 복용할 시 부작용은 없나요?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흔히 사용하는 혈압약인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처럼 계속 먹는다고 큰 탈이 있는 약은 아닙니다. 초반기에 먹었을 때 혈압 저하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평생 사용하셔도 무관하죠. 하지만 약을 계속 먹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런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고드립니다. 수술이라는 게 결국 몸에 칼을 대는 일이고 그것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약 먹는 게 너무 지루하고 괴롭다라고 하면 일단 수술을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알파 차단제를 계속 먹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립선 약은 이제 4, 50대에 시작되게 되면 30년, 40년 먹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저희 알파 차단제도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복용할 시 부작용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전립선 치료하시면서 힘들어하셔서 살도 많이 빠졌다. 음식은 어떤 걸 위주로 먹을까요? 라고 했는데 전립선 치료를 하면서 힘들어하신다고 하면 약간 구체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립선 암에서 저희가 권고드리는 모든 치료 식사 습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전한 식사 습관입니다. 야채가 섞이고 고른 영양소가 다 있는 영양 섭취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요. 전립선 암에서는 당연히 토마토나 콩을 많이 섭취하면 좀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야채 위주의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의 치료에 의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되면 마치 여성분이 갱년기를 겪는 것처럼 좀 의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일환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한 분들과 담소를 많이 나누시고 건전한 운동을 함으로써 식욕을 좀 더 돋궈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진행된 전립선 암이라면 비뇨기과 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전문 의학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네요.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두타리트 연질 캡슐 코트랄엑스 한정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약이 저희가 쓰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약이 되고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이것은 증상만 조절이 된다면 일단은 계속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 먹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 되고 중첩되고 그리고 다른 약과 자꾸 섞이게 되고 약 먹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은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화에 의한 미연 채널님이 물어보셨는데 남성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 성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립선 암이 숨어 있다면 좀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갱년기 치료를 위해서 전립선 성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당연히 전문기관에 오셔서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주사 남성 호르몬 치료가 혈구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사만 맞을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혹시 혈구세포의 확장과 같은 증식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잘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숨어있지 않다면 남성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노년의 남성에 있어서 활기를 불어주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거의 50분 가까이 들어온 질문에 Q&A에 답을 하고 또 제가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회를 좀 가져서 환자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외래에 오시면 환자들이 밀려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막상 외래에 오시면 그래도 제가 최대한 환자분들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셔서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방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